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우리 아빠는 수산업자로 변장합니다. 겨울철에 잠깐 수산업을 경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붕어빵을 재미있게 판매하시는 것을 우리 아빠가 유머있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물고기를 팔러 가신다 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빠가 재치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조금 독특하고 차별적인 분입니다. 그 정신적인 부분을 타고났기에 일상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취하시죠. 간단하게 손님을 대하고 붕어빵을 판매하며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물고기를 파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여러 주제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이 유심히 관찰한다면 우리 아빠의 사랑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쉽게 드러날 거예요. 겨울철에 가장 인기 있는 수산업 중 하나는 물고기를 파는 것이지만 우리 엄마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일을 하지는 않고 식당이 문을 닫는 요일에만 물고기를 파는 장소에 나타나곤 해요. 그 식당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며 우리 엄마는 그곳에서 바쁜 점심시간에 3시간씩 일하고 계십니다. 엄마,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전화해서 궁금하네요. 해봤어요. 일은 힘들지 않고 저번에 조금 과로하셨다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요. 그 일이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언제든지 그만두셔도 되니까 너무 그 일에 매달리지 말아요. 알았죠. 요즘에 전화만 한다면 그 얘기야. 예전에는 돈 때문에 다녔다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적절하고 머리와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어딘가로 일에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에요. 못 살아 정말. 엄마하고 아빠하고 왜 나이가 들어서 일의 재미를 느끼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두 분 다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지내세요. 건강이 제일이니까. 제가 걱정돼서 식당 일을 계속 하시는 걸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비를 벌어 지내시는 것이 소중한 일상이라 여기시는 분이시죠. 제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엄마의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왼쪽 다리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엄마 때문에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뜀박질을 하시는 것도 어려우시죠. 이를 통해 제 엄마가 겪고 계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동인지 생각해보지 않나요? 사고를 치기 일수인 사람이야. 듣는 사람을 화나게 만드시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건물 유리창 공사를 하던 중에 겨울마다 양어장 주인인 척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하며 부지런한 사람인 듯 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태어날 때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기일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지만 서서히 평균 발달과 거리가 멀었던 모습에 우리 엄마가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매우 서운한 점이었습니다.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한 아이만 낳자고 본래 계획을 하셨었지만 오빠의 상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더는 어렵다고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졌고 성장하는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식의 1년 후가 걱정되고 두렵다는 사실이 너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의 말이면 모두 이해하고 따르겠다고 생각해요. 오빠를 보면서 속상함에 눈물 짓는 엄마를 보고 아빠는 무작정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셨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함을 타고나셨던 분이 저희 아빠였지만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저희 엄마에게는 우호적이었으며 맹목적으로 잘 따르셨대요.
이걸 본 저희 엄마는 마치 세상에 나온 새끼 오리가 처음 본 존재를 자기 엄마라고 인식한 뒤에 무작정 따르는 현상처럼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까지 하셨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오빠의 문제로 고심하던 엄마는 들자를 갖는 게 최선이란 생각에 이르셨고 아빠는 무작정 따르셨대요. 그 결과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자식을 위해 태어난 아이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만일 나도 아버지 쪽의 유전을 받아서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난다면 도대체 부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던 걸까요? 무모하지 않다면서도 엄청난 도박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동네 사람들은 저를 하늘이 지어주신 아이라고 불러왔는데 어렸을 때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지독히도 싫어서 나중에는 동네 어른들을 속으로 모두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귀찮았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가족으로 가진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 오빠는 지적 장애가 있었고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학습도 진행되지 않았고 벽에 말하는 것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가족은 오빠에게 의존하고 무기력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행동으로 인해 곤란에 처했습니다. 오로지 본능에 충실했던 오빠는 가족을 곤란에 빠뜨리며 미쳐가는 기분을 일으켰습니다. 웃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집은 감옥과도 같았어요. 천지분간도 못하는 꼴배기 싫은 아빠, 무능력한데 자식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엄마, 그리고 감당하기 너무 벅찼던 오빠. 가족들은 저를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군말 없이 모든 집안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막내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것이었고 나는 그 쓸모를 위해 태어난 존재였으니 고통을 참고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오빠가 우리 가족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였고 그 사고로 엄마도 크게 다쳤습니다. 왼쪽 다리에 후유증이 남았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뜬 눈을 한순간을 기억해요. 내 오빠는 괜찮아? 응, 내 오빠는 어떻게 됐어? 오빠는 이미 떠나고 없어. 응급실에서 들은 대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곧장 사망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하던데. 무덤덤한 상태로 입을 열었을 때 엄마가 눈을 죄고 입술을 꽉 깨무시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윽고 엄마가 울기 시작하자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을 아마도요. 오빠가 불편해했었고 만일 오빠가 죽는다 해도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자신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러나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단지 슬퍼서만은 아니었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오빠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 우리 가족의 풍경은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변했냐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좀 이상했었거든요. 눈치 없이 떠드는 것이 주특기였던 아빠는 입을 다물고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엄마는 목적지 하나 없이 풍랑 위를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위태로 보였습니다. 가족을 힘들게 만든 오빠가 사라지면 우리 집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요. 믿어온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나만을 위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내 결의가 있는 한 내 앞길을 가로막을 것은 없다고 믿었어요. 나는 가난한 집안, 지적 장애가 있는 부친과 지체 장애가 있는 모친의 자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방법은 바로 공부였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줄인 배를 움켜쥐고 공부했어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다짐했죠. 가족들이 불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었죠. 오늘 벌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은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에 전념했고 자신의 힘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입학한 대학의 수준이 어디냐, 당신의 딸이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아는 자가 많이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 형편이었어요. 저는 명문대에 재학하면서 부모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국가 지원금만큼 가지고 안주하면서 굶지 않을 걸 생각하며 안일하게 나를 보내는 이런 부모님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요.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앞날을 개척하고 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었어요. 거의 5년 동안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졸업 후에 원하던 곳에 취업에 성공한 후에야 부모님을 깊게 배우며 선심처럼 달마다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고 매달 50만 원이었죠. 멋진 직장에서 근무하며 목표를 꽤 이룬 뒤에도 연애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면에는 모난 구석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연애 같지도 않은 연애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 안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던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마모하였으며 바람직한 아내의 역할을 해낸다든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라든지 이런 그림이 저랑은 매치가 안 되었어요. 저처럼 하자 있는 집안의 자식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예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운명이란 것이 참 묘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굳은 다짐을 마치고 살아가던 저에게 다가온 진짜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 부서 팀장님의 친척이었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촌수로 따지면 육천 관계였는데 원래 서로가 왕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친하지 않았대요. 다만 서로 얼굴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회식이 진행되고 있던 식당에서 그 사람이 먼저 팀장님한테 아는 체를 했었던 겁니다. 형 여기서 다 보내. 나는 얼핏 보고 형 아닌 줄 알았다가 맞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왔어. 이런 데서 마주치다니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너 이쪽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 보니까 너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여기까지 왔나 봐. 나는 회식 중인데 이렇게 마주친 김에 우리 팀 사람들하고 인사나 해라. 아이 인사는 무슨 여러분 오붓한 식사 시간에 저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했습니다. 마저 식사하세요. 그 사람은 전혀 민망해 보이지 않고 뻔뻔한 인사를 하더군요. 제게는 그 모습이 순간 웃겨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마침 입안에 사이다를 머금고 있던 순간에 그 사이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죠. 테이블 위에는 정적이 흘렀고 그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얼굴이었고 적당한 말로 말하자면 여자들이 웬만하면 다 좋다고 할 만큼 호불호 없는 외모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고 고민하다 보니 그 사람이 사라진 쪽으로 향하는 테이블들에 몰래 눈길이 갔어요. 하지만 쟤는 주제를 파악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순간적인 설렘과 호기심뿐이었죠. 팀장님은 금수저로 소문나고 계신 분이었으나 제가 그와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집안 수준은 분명하게 제와 천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회식이 점점 끝나가는 시점에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져서 먼저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 사람이 놀랍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아까 접구하면서 웃으신 분이죠? 와, 아까 저 엄청 민망했던 거예요, 아세요? 네, 글쎄요. 하나도 안 민망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 표정이 어떤지 살펴보셨던 거겠죠. 즉, 웃으면서 묻는 그 사람에게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답니다.
능글맞은 걸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인 거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냥 꾸벅 인사하고 먼저 돌아섰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에 팀장님의 부탁을 듣기 전까지는 말리라고 해야겠어요. 그때 회식 자리에서 만난 내 친척의 동생을 기억하시나요? 걔가 계속해서 사주인 번호를 물어봐서 나도 모르게 서주임이 남자친구가 없다는 정보를 알려줬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당황스러웠고 혹시 나의 번호가 그분한테 전달되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 상황이 정말 죄송스럽게 느껴졌지만 우리 가문에는 서열이 있어요. 그쪽이 더 위라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웠고 이게 직장 상사의 갑질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없이 금방 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젠 그 사람과 따로 만나보고 싶단 말이죠. 얘기했더군요. 다가온 남자의 독특한 호기심이나 일탈 같은 것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연애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역시 들었죠. 제 가족사를 바로 털어놓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의 영향으로 그런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빠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시고 엄마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계십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라, 그 사람은 무척 태어나서부터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의상이나마 제게 힘드셨겠다. 이런 한마디를 안 해줬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반응이 없는 사람을 처음 봐요. 제가 뭐 어떤 특별한 반응을 해드렸어야 했나요? 그럼 실례했나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엎드려 절을 받기도 하지 않고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낯선 사람들에게서 동정을 받는 건 사실은 질색인 사람이었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신물이 나다 못해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러한 제게 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에게 바로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외제차를 보니까 주눅이 들었어요. 저는 꿈조차 못 꿈꿨을 외국 명문대학 출신이자 제가 관심을 갖던 거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목에 명품 시계가 보이자 그 사람이 연애 상대로 넘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까지 신은 내게 없다고 생각하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든 발전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했어요. 다시 한번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저는 그 사람과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서울을 벗어난 곳까지 놀러 다니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얼떨결에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그 사람은 더 화려한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죽어도 망설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우리 아들과 서로 잘 맞는다면 좋겠다 라는 어머님의 말에 너무나도 놀랐어요. 너무 좋다니까요. 싸우는 건 아닐까 하는 거지. 호쾌한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맨 아버지마저도 무척 다정하셨죠. 저는 그 집안에 비해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자였지만 그 사람은 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연애가 깊어질수록 전해준 청혼이었습니다. 기쁨 뒤로 고민이 되었던 제게는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우리 딸이 하고 싶으면 해,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유한 집안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을 해서 눈칫밥을 먹어가며 살까봐 걱정되는 거군요. 우선 우리가 모은 돈이라도 다 보태줄 테니까 유혹에 무릎 꿇지 마세요. 나에게 쓰고
저희 아빠는 무작정 하라고 외치셨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가 이윽고 저에게 내밀어진 통장을 보고서는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 뭐야? 고 내가 여태까지 보내드렸던 용돈을 설마 지금까지 안 쓰고 이렇게 모아두기만 했던 거예요? 왜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좋게 살려고 보내줬던 건데. 왜 똑같이 아등바등 살면서 이 돈을 못 쓰고 그렇게 또 공상맞게 살았던 거냐고. 제가 다달이 보내드렸던 50만 원과 생신 같은 때에 따로 드렸던 돈, 그런 것들이 전부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용돈은 부모님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분의 얼굴색이 난모해서 달랐습니다.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울컥함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야만 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온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계속 바보같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하기도 했죠. 그런 저를 바라보던 아빠가 그 순간만큼은 매우 건강한 표정과 태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써? 마음 아파서 못 쓰겠어. 참고 노력에 갔다 왔던 눈물이 그때 터져 나왔어요. 부모님께 너무나 불효자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들었을 뿐이고 두 분을 외면해온 기간 동안에도 두 분에게는 저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자식이자 세상의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안 쓰시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그날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다짐했어요. 어쩌다 보니 부잣집에 시집가는 형국이 되었지만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자력으로 부모님을 부양해내겠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게 되었고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점차 두 분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보낸 돈을 쓰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셨고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도 기를 수 있었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부모님의 생활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고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댁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제 같은 오점이 시댁 집안에 찍히게 되면 어떤 피해를 끼칠지 걱정되어서 매사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강박이 생겨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신경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특히나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나마 제 남편의 부모님이니까요. 심리적으로 좀 가까워졌지만 다른 시댁 친척분들은 정말 가끔은 상호작용할 때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긴장이 심해서 어려웠는데 제게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괴이한 동물처럼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선들의 의식을 느꼈는데 그로 인해 마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던 어느 날 중요한 시댁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1년에 2번 정도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 제사는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가 열리는 큰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일찍 오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전을 다 부친 후에 맞춤떡을 그릇에 옮기는 도중에 시어머니와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식 때 주문하는 유명한 떡가게의 떡이라는 소리를 듣고 놀라워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전에 봤을 때 떡을 유독 잘 먹는 것 같았는데 어릴 때부터 떡을 좋아했어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을 닮아서 빵보다는 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 좋아하는 떡을 잘 못 먹었어요. 어머, 왜 먹다가 목에 걸린 적이라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요.
떡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고 싶어 했지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주절주절 떠들던 나는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과거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매우 당황한 낯을 하고 계셨죠. 근처에 계신 시댁 어른들도 내 이야기를 들었는지 표정들이 매우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내게 물어보셨어요. 지금도 사돈분들은 떡을 좋아하실까요? 네, 그럼요. 없어서 못 드시죠. 순간적으로 대답한 나는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했습니다. 그딴 대답을 내놓고는 너무 쪽팔렸어요. 시어머니의 당황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고 진짜 무슨 정신으로 제사의 끝까지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한숨을 쉬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사유가 민망해서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오랜만에 주말을 이용해서 친정집에 부모님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간 거였기 때문에 편하게 있을 예정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별로 외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먹자면서 반찬이 많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게 과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보니까 반찬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특히 김치가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벌렸어요. 저희 아빠가 옆으로 와서는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냉동실도 한번 열어봐. 거기에 맛있는 거 많아. 이거 다 뭐예요? 설마 이거 다 떡이에요? 이건 만두고. 아니, 이런 걸 다 어디서 사신 거예요? 척 봐도. 허접하지 않고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해져 있는데 그때 엄마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거 다 안사동으로 보내주셨는데 너 몰랐어? 나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해서 따로 말을 안 한 건데 제가 금시초문이라며 고개를 가로막자 당황한 엄마가 절뚝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안방에 가셨다가 왼손에 편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택배에 동봉되어 있던 편지에는 시어머니가 쓴 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쓴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고 짧은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눈가에 고였음을 느꼈어요. 올해 캔쑥을 듬뿍 넣어 직접 만든 쑥떡이에요. 드신 뒤에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하실 거예요. 만약 입맛에 맞으시면 제게 전화 주시겠어요? 더 맛있는 떡도 선보여 드리고 싶네요. 부족한 솜씨나마 파리에서 김치를 해봤지만 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배추와 무, 고춧가루로 만든 재료는 제가 아는 분이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해요. 반찬들도 제가 열심히 해봤지만 맛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등과 같은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마음속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낼지는 제 딸이 그렇게 귀한 두 분의 자식 중에서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과 연을 맺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내내 시댁과 저는 철저한 타인이고 결코 한데 섞일 수 없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그 곁을 맴돌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제 안에 있는 편협한 사고방식이 불러온 오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삐뚤어진,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저는 드디어 오랜 세월 봉인되어 온 존재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렵고 깊은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오빠 때문에 부모님을 미치도록 원망하고 오빠를 증오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혼자 힘들었다고요. 오빠가 떠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 존재를 부모님 앞에서 말한 적이 없었어요. 10수년 만에 처음 꺼내는 것이었고 제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 두 분 다 가슴을 치며 웃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세 식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의 과거를 용서하였어요.
이것을 계기로 부모님께서도 완전히 오빠를 그 안에서 털어내시고 앞을 보며 나아가게 되셨죠. 적극적으로 바깥 생활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시어머니께 저는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정말로 감사드려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하려고 그럴 것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만큼 편안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먹어본 떡, 만두, 김치, 그리고 마른 반찬들처럼 맛있는 것을 그 이후로도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그때 저희 부모님께 보내주셨던 것은 기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부모님과 다른 시댁 가족들을 전부 마음으로 아끼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더니 그분들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며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고 진정으로 변화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셨죠. 아빠는 대체 일을 몇 가지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즐겁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겨울이면 지인의 도움으로 시작한 붕어빵이 아니라 물고기 장사를 하시는 것도 너무 행복하시다는 걸 보니까요. 그리고 보니 우리 오빠가 붕어빵을 보면 물고기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아빠 못지않게 엄마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친구들도 여러 명이라 가끔은 질투가 날 정도예요. 혹시 제가 제 자신에게 있어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빛나는 미래를 꿈꾸시길 바라요. 사연 댓글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